여기 불타는 한국 살림을 보며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숲이나 있었냐? 라며 조롱하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불이 몇 달 동안 타서 서울까지 번지기를 바란다는 끔찍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비웃음 뒤에 중국이 몰래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역시 66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학생이 한국 대학교에서 불을 지른 사건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인데요. 도대체 이 산불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아침 저는 위성 사진을 보면서 경상북도 전역에 빨간 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제 이름은 제퍼 탈라벡스 박사예요. 저는 국제 재난 모니터링 연구소에서 환경 위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화면에서 본 불은 곧 숲을 태우고 국가 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었어요. 제 컴퓨터 화면의 정보는 명확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한국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3월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너무 건조했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이것은 빠르게 제 동료들이 완벽한 폭풍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됐었죠. 단 이틀 만에 화재는 안동, 청송, 영덕 같은 다른 지역으로 퍼졌어요. 저희 위성은 불에 탄 지역이 이제 서울 크기의 약 절반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였죠. 이 숫자들을 보고 제 뱃속이 꽉 조여왔어요. 특별 재난 지역, 저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읽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3년 일했을 때 한국어를 조금밖에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 명령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어요. 사람들이 다치거나 더 심한 상황에 처했다는 보고가 저희 긴급 채널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저는 소방 활동을 자세히 지켜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생각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업데이트는 무서운 그림을 그려냈어요. 산불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퍼지고 있었죠. 제 팀은 긴급 통신 계획을 시작했지만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빨리 더 위험한 것, 국가 간의 분노를 시작할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이동과 구조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던 중 저는 뭔가 불안한 것을 발견했어요. 중국 인터넷 사용자 일부가 화재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숲이나 있었냐 한 댓글이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불이 몇 달 동안 타서 서울, 한국의 수도까지 도달하기를 바랐죠. 저는 환경 비상사태를 연구한 15년 동안 많은 재난을 봤지만 이 댓글들의 악의는 저를 멈추고 응시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국 화재가 중국 공기를 더럽게 만든다며 유엔에 불만을 제기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한국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 일부 중국인들은 빨리 망해라 한국이라고 적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에요. 저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며 제 조수 레나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의 증오는 이 나라들 사이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곧 명확해질 아이러니였어요. 중국의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공기질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저는 축하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모르는 것 같은 뭔가를 발견했어요. 중국 전역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동시에 타고 있었고 저희 측정에 따르면 그것들은 실제로 훨씬 더 심각했었습니다. 열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밝은 빨간색 핫스팟이 중국성 전역에 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동시다발적 산불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저희 지역 경보에 나타났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고 빨리요. 계절적 패턴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연결고리가 명확해졌어요. 중국은 청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가족 묘지를 방문하는 전통 휴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조상을 기리는 전통의 일부로 향, 촛불, 종이돈을 태우고 심지어 폭죽도 터뜨렸어요. 이 전통적인 축하 행사는 이상한 날씨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희 날씨 모니터는 중국 기상 전문가들이 66년 만에 기록적인 이른 여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은 3월 말에 30도씨 86도 펄스 이상의 온도를 기록했어요. 1959년에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더위였죠. 땅이 얼마나 건조한지 봤을 때 저는 이 화재들이 왜 그렇게 나쁜지 이해했어요. 식물과 나무들은 불의 완벽한 재료가 되었어요. 말린 땔감처럼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웠죠. 중국 당국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 데이터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 노트에 적었어요. 소방관, 헬리콥터, 군사도우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통제 불능처럼 보였어요. 정부는 화재를 덜 심각하게 보이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저희 지상 센서와 현지 연락처가 말해주는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른 여름 온도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어요. 사막 메뚜기가 일찍 부화하고 있었고 그것도 엄청난 숫자로요. 7cm, 약 새끼 손가락만큼. 길이까지 자라는 이 곤충들은 이미 화재를 다루고 있는 지역 전체의 작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환경 재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긴급 회의 중에 설명했어요. 화재는 숲을 파괴하고 메뚜기는 작물을 먹고 있어요. 중국은 자연 자원과 식량 공급 모두에 위협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 첫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또 다른 것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음모론이 한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고의로 일어났다고 제안했어요. 이론은 광범위하게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 종교단체 또는 외국 스파이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중국의 개입에 대한 한 이론이 특히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2월에 한국에서 울산대학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중국 학생의 사건을 조사하게 됐어요. 그 학생은 대학 총장의 집 근처와 인근 산을 포함해 4곳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울산대학교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한국산업중심부의 중요한 연구센터였어요. 만약 화재가 퍼졌다면 수년간의 연구와 기술 개발이 파괴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학생은 나라를 떠나려다가 출국 금지 명령으로 김해공항에서 체포됐어요. 신문 중에 그들은 화재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지만 왜 그랬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화재가 시작된 곳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며 큰 소리로 생각했어요. 그 패턴은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전략적이어서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주장을 증명하려면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피곤한 눈을 비볐어요.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저는 어두운 구름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마도 비가 마침내 와서 이 끔찍한 화재를 꺼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불길이 잦아든다 해도 저는 이 나라들 사이의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 타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 나라들의 미래는 불과 재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본 댓글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남한의 숲이 불타고 용감한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인터넷에 끔찍한 말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숲이나 있었냐 라고 한 댓글이 말했어요. 이것은 작은 나라인 한국에 숲이 있긴 했나요? 라는 뜻이었죠. 이런 글을 읽을 때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뜨거워졌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불이 서울, 즉 수도까지 몇 달 동안 타길 바랐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런 끔찍한 일을 바랄 수 있을까요? 제가 환경재난과 함께 일한 15년 동안 저는 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봤었어요.
집들을 파괴하는 허리케인, 마을 전체를 쓸어버리는 홍수, 땅을 갈라놓는 지진. 하지만 이 댓글들의 악의는 저를 멈춰서게 하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게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국의 불이 중국 공기를 더럽게 만든다고 유엔에 불만을 제기하자고 제안했어요. 이것은 제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일부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빨리 망해라 한국, 이는 한국이 빨리 무너지길이라는 뜻인데 이런 말을 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조수 레나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기록하면서요. 이런 종류의 증오는 이 나라들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 관측소의 공기질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화재를 비웃고 있을 때 중국은 자체 화재 문제가 있었고 그것들은 훨씬 더 심각했었어요. 저는 제 큰 화면에 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각각 화재를 보여주는 빨간 점들이 중국 지방 전역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 컴퓨터 경보는 계속해서 동시다발적 산불, 이는 동시에 발생하는 많은 산불이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고 빨리요. 데이터는 명확한 이야기를 말해주었어요. 이 모든 화재는 청명절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족 묘지를 방문하는 중국의 특별한 휴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상을 기리기 위해 향, 촛불, 종이돈을 태우고 심지어 폭죽도 터뜨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중국은 기상 전문가들이 66년 만의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66년 만에 가장 더운 초여름이었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3월 말에 30도 이상의 온도를 기록했어요. 그건 봄에는 정말 더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59년에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더위였어요. 제가 가뭄 차트를 보면서 저는 왜 이 화재들이 그렇게 심각한지 이해했습니다. 모든 식물과 나무들은 종이처럼 매우 말라 있었어요. 불이 붙으면 그것들은 빠르고 뜨겁게 탔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모든 것이 통제해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센서와 지역 조력자들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소방관, 헬리콥터, 심지어 군인들을 보내서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통제 불능,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더 걱정시킨 것은 비정상적인 열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어요. 사막 메뚜기. 이것들은 7cm까지 자라는 큰 곤충들, 대략 여러분의 엄지손가락만큼 긴인데 이른 시기에 그리고 엄청난 수로 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화재와 씨름하고 있는 지역의 농작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배로 심각해요. 저는 우리의 긴급 회의 중에 설명했어요. 화재는 숲을 파괴하고 있고 메뚜기는 농작물을 먹고 있어요. 중국은 나무와 음식 모두에 위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또 다른 것을 알아챘어요. 남한 사람들은 그들의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도적인 방화,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비난했고 일부는 종교단체를 비난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스파이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이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배후설, 중국이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2월에 중국 학생이 남한의 울산대학교에서 불을 지르다 잡힌 사건을 기억했어요. 이 학생은 대학 총장의 집 근처와 근처 산을 포함해 4곳에서 불을 질렀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그저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남한에서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 불이 퍼졌다면 수년간의 과학적 연구가 파괴될 수 있었어요. 그 학생은
나라를 떠나려고 할 때 김해공항에서 잡혔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불을 지른 것을 인정했지만 왜 그랬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현재 화재가 시작된 곳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면서요. 그 패턴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조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이었어요. 제가 책상에서 일하면서 저는 자연재해가 얼마나 빨리 국가 간 문제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 끔찍한 화재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행동, 청명절 동안의 전통적인 관습과 온라인에서의 악의적인 댓글 모두 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어요. 마침내 비가 두 지역 모두에 내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화재를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들 사이의 나쁜 감정이 그렇게 쉽게 씻겨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치 불씨가 제 아래에 숨어서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된 것처럼 이 국가들 사이의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뜨겁게 빛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절 데이터를 더 깊이 살펴보면서 연결점을 찾았어요. 중국은 청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족 묘지를 방문하는 그들의 4대 명절 중 하나였어요.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조상을 기리는 방법으로 향, 촛불, 종이돈을 태우고 심지어 폭죽까지 터뜨렸었죠. 청명절, 저는 위기 일지에 적었어요. 이 전통적인 축제는 정말 이상한 날씨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상 모니터는 중국 기상 전문가들이 66년 만에 기록적인 이른 여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줬어요. 베이징은 3월 말에 30도씨가 넘는 온도를 기록했었습니다. 1959년부터 기록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이른 더위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건조한지 살펴봤을 때 저는 이 화재들이 왜 그렇게 끔찍했는지 이해했었죠. 식물들과 나무들은 완전히 말라서 불이 나기 딱 좋은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 당국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데이터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이 소방관, 헬리콥터, 그리고 군인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통제 불능처럼 보였었죠. 정부는 화재가 저희 지상 센서와 현지 도우미들이 알려주는 것보다 덜 심각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었어요. 가장 저를 걱정하게 했던 것은 이른 여름 온도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막 메뚜기들이 너무 일찍 그리고 엄청난 숫자로 부화하고 있었어요. 길이가 7cm까지 자랄 수 있는 이 곤충들은 이미 화재와 싸우고 있는 지역의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예요. 라고 저는 긴급 회의 중에 설명했었어요. 화재는 숲을 파괴하고 메뚜기는 농작물을 먹고 있어요. 중국은 두 가지 큰 위협에 직면해 있었죠. 하나는 나무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식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가 동시에 불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것은 단지 나쁜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덥고 건조한 날씨는 확실히 상황을 악화시켰지만 일부 화재 패턴은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직적으로 보였었어요. 저희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서 저는 여러 화재 시작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화재가 도로나 길 근처에서 시작됐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화재를 시작했을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었죠. 일부 화재는 심지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작됐는데 이것은 자연 화재로서는 이례적이었어요. 레나, 저는 제 보조원을 불렀어요. 두 지역의 바람 패턴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정보를 보여줬을 때 저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었죠.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화재는 바람이 중요한 지역, 연구센터, 산업지대 또는 수원지 같은 곳 쪽으로 불을 밀어낼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여전히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라고 저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었죠.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한국산림청에서 일하는 제 오랜 친구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제퍼.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2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숲을 잃었어요. 하지만 다른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세계의 다른 시작점에서 촉진제를 발견했었어요. 촉진제는 불이 더 빠르고 뜨겁게 타게 하는 화학물질이에요.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화재가 빨리 퍼지기를 원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을지에 대한 증거를 찾았나요? 저는 물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긴장이 높아요. 사람들은 비난할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컴퓨터로 돌아가 중국 화재 데이터를 다시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정부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지만 저희 센서는 비슷한 패턴을 감지했어요. 여러 시작점, 전략적 위치, 그리고 건조한 날씨와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저희 모니터링 센터의 창문으로 걸어가 흐린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것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산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서로 신뢰하지 않는 두 나라 사이의 위험한 게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서 저는 두 나라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살펴봤습니다. 한국 사용자들은 중국의 관여에 대한 이론을 공유하고 있었고 중국 플랫폼은 한국의 어려움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도 두 나라 모두 고통받고 있으며 함께 일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두 정부와 공유해야 해요. 라고 저는 오후 브리핑 동안 제 팀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손가락질이 불을 끄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희 위성은 두 나라에서 새로운 화재 지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화재는 여전히 퍼지고 있었고 시간이 부족했어요. 저는 한국과 중국 환경기관의 제 연락처에 저희 최신 발견 사항을 첨부하여 긴급 메시지를 보냈었죠. 화재는 국경에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저는 결론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잠을 자기 위해 집에 갔을 때 화재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연기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그것은 자연이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모두를 연결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경쟁의 불꽃은 꺼져야 했어요. 숲을 태우는 실제 불꽃과 이 두 나라 사이에 타오르는 감정적인 불꽃 모두 말이죠.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테지만 지금은 저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이 화재와의 싸움, 그리고 경쟁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싸움은 새벽에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로 화재 업데이트를 확인하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화재가 일부러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몇 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많은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의도적인 방화라고 불렀어요. 즉,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을 말하죠.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프 탈라벡스 박사로서 저는 이 끔찍한 화재의 모든 가능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제 연구 분야이지만 때로는 인간이 그것을 시작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화재를 누가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론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행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정부가 나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종교단체가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다른 나라의 스파이들이 불을 질렀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론이 다른 것들보다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이 화재 뒤에 있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중국 배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저를 걱정하게 했죠. 왜냐하면 증거 없이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것은 국가 간의 나쁜 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2월, 이 큰 화재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제 관심을 끄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이 한국의 울산대학교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은 4곳에서 불을 질렀는데 대학 총장이 살던 곳 근처와 근처 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혼잣말을 했었어요. 이 사건을 정말 중요하게 만든 것은 울산대학교가 그냥 학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은 한국 과학자들이 중요한 기술 연구를 하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만약 화재가 더 퍼졌다면 수년간의 과학 작업과 귀중한 기술이 파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학생이 나라를 떠나려고 할 때 김해공항에서 그를 잡았어요. 그들은 학생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이 질문했을 때 그 학생은 불을 지른 것을 인정했지만 왜 그랬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었어요. 저는 현재 모든 화재가 시작된 곳을 보여주는 지도를 꺼내서 빨간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패턴을 보면서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화재는 무작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신중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사고나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연결점이 있을까요? 저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지만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방은 갑자기 컴퓨터의 웅궁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어요. 만약 누군가가 계획의 일환으로 고의로 이 화재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큰 주장을 하기 전에 증거가 필요했었어요. 저는 비디오 화면으로 제 보조원 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화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지역에서 누가 목격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어떤 이상한 활동, 이 지역에서 보고된 낯선 사람들 또는 의심스러운 차량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바로 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할게요. 레나가 대답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진지해 보였어요. 그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화재 전날들의 날씨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화재가 빠르게 퍼지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높은 온도, 매우 건조한 공기, 그리고 강한 바람이요. 만약 누군가가 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싶었다면 화재를 시작하기 위해 정확히 이런 날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제 전화기가 예전에 함께 일했었던 한국산림경비원의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몇몇 화재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그의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소풍이나 하이킹을 위해 가는 곳이 아니었죠. 이로 인해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자연 화재나 사고는 보통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발생해요. 외딴 지역에서 시작되는 화재는 종종 누군가가 특별히 그곳에 불을 지르러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창문으로 걸어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검은 구름이 모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곧 비가 와서 이 끔찍한 화재를 진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일어났어요. 단지 숲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에도요. 만약 이 화재들이 고의로 일어났다면 저는 생각했어요. 이 파괴로부터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것은 항상 제 작업에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왜 무언가가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 사진, 위성 이미지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진실은 이 모든 정보 속 어딘가에 있었어요. 환경위기 분석가로서 제 일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해요.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특히 증오의 불이 숲 화재만큼 빠르게 퍼질 때는요. 저는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재가 사고이든 기후변화의 결과이든 또는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어났든 제 팀과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답들은 미래에
더 많은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숲을 태우는 종류와 국가 간의 다리를 태우는 종류 모두요. 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컴퓨터 화면의 빛에 의지해 계속 일했어요. 패턴과 연결점을 찾으면서요. 때로는 이런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것이 많은 조각이 빠진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모든 조각은 우리를 전체 그림에 더 가깝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각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불이 난 지 일주일 만에 하늘이 드디어 변했어요. 제1기 예보도에서 먹구름이 모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곳 모두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불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제 이름은 제퍼 탈라벡스 박사이고 이 끔찍한 불을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불에 탄 지역이 밝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숲이 사라졌고 너무 많은 집들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가 불길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것 좀 봐요. 저는 혼잣말로 일기예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파란색 B 지역이 빨간색 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것을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들은 거의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고 얼굴은 연기로 검게 변했으며 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산불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한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중국이 고의로 불을 시작했다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열고 한국어로 썼어요. 이번 봄비가 부디 산불을 끝내는 단비가 되어 주었으면 이 봄비가 산불을 끝내는 축복의 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불은 저에게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했어요. 날씨는 해마다 더 뜨겁고 건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숲이 더 쉽게 불이 붙게 만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청명절 전통을 따라 조상을 기리기 위해 종기를 태우고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숲이 너무 건조해서 이런 오래된 전통이 위험해졌었죠. 한국에 있는 우리 팀원들이 보낸 사진을 봤어요. 건물들은 검게 타 있었고 한때 높고 푸른 나무들은 이제 하늘을 향해 가리키는 검은 막대기들일 뿐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이 있던 자리 앞에 서 있는 노인의 사진을 봤는데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중국에서 온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그곳의 불은 더 컸지만 정부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성 이미지는 거대한 지역이 타고 있는 것을 보여줬지만 중국 뉴스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위험을 모른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유엔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 불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창문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첫째, 저는 썼습니다. 우리 행성은 더워지고 있고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더 심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어요. 베이징의 기록적인 온도 3월에 30도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둘째, 사람들은 변화하는 세계에 맞게 전통의 일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청명절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불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상을 기릴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비상시에 정보를 숨기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집니다. 중국이 불의 진짜 크기를 공유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넷째, 국가들이 서로 좋아하지 않을 때 위험이 있어도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불에 대해 기뻐하고 한국인들이 서로 도우는 대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기억했어요. 다섯째, 우리는 사람들이 고의로 불을 시작하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중국 학생 사건이 저를 깊이 걱정시켰습니다. 이것이 이 더 큰 불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패턴이 의심스러웠어요. 창문 밖의 비가 이제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비가 불타는 숲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했어요. 차가운 물방울이 뜨거운 땅에 닿으면서 증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가 유리 아래로 흐르는 물을 보았어요.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사람들 사이의 나쁜 감정은 고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미래에 함께 일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는 더 많은 불, 더 많은 홍수, 국경을 신경 쓰지 않는 더 많은 문제를 의미합니다. 제 전화가 울려 레나 조수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첫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의성군의 불이 비가 내리면서 30% 진화되었어요. 저는 얼굴에 작은 미소가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마침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는 사람들이 집을 재건하도록 도와야 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웃이 아닌 적으로 보는 국가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돌아가서 보고서의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어요. 이 불은 결국 꺼질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드러낸 문제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다시 한국어 문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상황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꺼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재난 분석가로서 제 일은 단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을 돕는 것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UN 비상대응 코디네이터에게 보냈어요. 그런 다음 노트북을 닫고 차 한 잔을 만들고 치유의 비를 지켜보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불길 위에 물이 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어요. 제 이름은 탁슨 메리델이고 저는 세계 각국,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배들에 대해 연구했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뉴스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서 만든 배들에게 많은 돈을 내게 하려고 했었어요. 각 배는 미국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 100만에서 300만 달러를 내야 했었습니다.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죠. 이건 일반적인 무역 싸움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저는 혼자 말했어요.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팔리는지 지켜봤었어요. 중국은 1999년에 세계 배의 아주 작은 수만 만들었었습니다. 100척 중 단 7척이었죠. 이제 그들은 전 세계 모든 배의 절반 이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큰 변화에 대해 많은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이전의 어떤 무역 싸움보다 세계 무역을 더 많이 혼란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5개의 미국 노동자 단체가 중국이 조선업에서 불공정한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었어요. 저는 제 최신 보고서에서 사용했던 숫자들을 찾아봤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작년에 새로운 배 주문의 약 70%를 받았었어요.
그만큼 많은 배를 만드는 나라는 다른 어디에도 없었죠.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제 생각이 궁금한 기자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건 배 세계에서 누가 힘을 가지느냐를 바꾸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중국의 조선업 통제가 우리 경제와 안전 모두에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어제 회의에서 적은 메모를 살펴봤어요. 수수료는 회사가 가진 중국산 배의 수와 중국 조선소에 주문한 새 배의 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포토맥강에 반사되어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모든 배들에 대해 생각하게 했어요. 그 배들 중 너무 많은 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것이 어느 시점에는 배로 운송됩니다. 정부의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배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방식을 모두 바꿀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것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는 낡은 가죽 노트북을 열었어요. 안에는 중국의 거대한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대한 크레인이 거대한 철강 조각들을 들어 올리는 것을 봤었어요. 저는 작업자들이 건물보다 더 큰 거대한 선박을 형성하기 위해 금속 부품들을 용접하는 것을 지켜봤었습니다. 이 중국 조선소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조선 업체들이 성장하도록 약 900억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해졌던 거죠. 메리델 박사님, 2시 통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제 비서가 사무실 인터콤을 통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금방 갈게요. 저는 종이들을 모으며 대답했어요. 회의실로 가기 전에 저는 뉴스 기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근무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가들이 해운업에서 함께 일하는 방식의 완전한 변화였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이것이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배나 그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옷에서부터 음식, 자동차까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화면에서 제 생각을 기다리는 얼굴들이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글로벌 해운업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흥분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단지 모두가 다가오는 일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해운 세계는 완전히 바뀔 예정이었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운전하면서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규칙에 영향을 받을 미국 전역의 모든 항구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사업을 잃을 수도 있는 중국의 거대한 조선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얻을 수도 있는 다른 나라들의 조선업체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와 같은 단순한 것이 어떻게 전 세계 국가들에게 그렇게 중요해질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힘, 안전, 그리고 누가 바다를 통제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전화, 그리고 더 많은 회의를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좀 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운 세계는 곧 폭풍을 겪을 예정이었고 저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어요. 저는 중국이 어떻게 선박 건조에서 이렇게 강력해졌는지 수년간 연구했어요. 중국의 조선업 성장에 관한 저의 연구는 전 세계 잡지와 학술지에 실렸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자주 가서 그곳의 거대한 조선소들을 보고 운영하는 사람들과 대화했었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낡은 가죽 수첩에는 2002년 중국 지도자 주룽지가 말한 중요한 내용을 적어두었어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서방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큰 소리로 여기며 웃어 넘겼었죠.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정말로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중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약 900억 달러를 조선업 성장을 돕는 데 투자했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상하이의 장난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그 모든 돈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선박을 건조하는 최첨단 시설들이었습니다. 중국이 조선업을 발전시킨 방식은 고속철도와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건설한 방식과 비슷해요. 라고 저는 마지막 책에서 썼었어요.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 산업을 매우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쟁하려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게는 매우 걱정되는 일이죠. 제가 수집한 수치를 보면 중국 조선소는 현재 전 세계 선박의 53%를 매년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는 새로운 선박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들은 중국이 이 산업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전략해양연구센터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친구는 우리의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조선 시장에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정복했습니다. 중국의 힘은 단지 선박 건조만이 아니었어요. 중국 최대 해운회사인 코스코는 그들의 선박 64%가 중국에서 건조된 함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IM과 CMA, CGM 같은 다른 대형 해운회사들도 각각 41%로 바짝 뒤따르고 있었어요. 내일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들을 검토하다 보니 저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의회에서 연설하며 중국의 해양 전략은 경제적, 전략적 권력을 얻기 위한 완전한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죠. 지금은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들은 처음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싼 가격에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제안하며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했죠. 그 다음 그 돈으로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훈련시켰어요. 단계마다 그들은 선박 건조에 더 능숙하고 빨라졌었습니다. 저는 2005년에 중국 조선소를 처음 방문했던 때를 기억해요. 그 당시 그들은 아직 배우는 중이었고 시설도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었죠. 2010년에 다시 방문했을 때 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최신 컴퓨터 시스템, 거대한 크레인, 자동화된 용접 기계를 설치했었습니다. 2015년 방문 때는 그들은 완전히 세계적인 시설로 변모해 유럽과 미국 조선소가 구식처럼 보이게 만들었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나요? 그 방문 중에 저는 조선소 관리자에게 물었었어요.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서 배우고 그 다음 더 좋게 만듭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이 단순한 접근법, 세계 각국의 최고 방법을 연구한 다음 개선하는 것이 중국이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었어요.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중국이 퍼즐 조각처럼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박의 다른 부분들이 중국 전역의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건조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 이 거대한 부분들이 함께 모여 거대한 레고 세트처럼 완벽하게 조립되었었죠. 이 방법은 전통적인 선박 건조 방식보다 훨씬 빠릅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또한 24시간 교대로 일했어요. 제가 작년에 장난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용접공들은 밝은 조명 아래에서 새벽 2시에도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야간 감독관이 저에게 말했었죠.
건조하지 않는 몇 시간은 잃어버린 돈입니다. 날씨도 그들을 늦추지 못했어요. 저는 폭우나 눈이 내리는 동안에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텐트와 덮개를 봤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나쁜 날씨가 종종 작업을 완전히 중단시키곤 했었죠. 중국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도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은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주문하는 해운 회사들에게 저렴한 대출을 제공했었습니다. 중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세금 혜택도 제공했어요. 심지어 조선업을 위한 노동자와 엔지니어를 특별히 훈련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었었죠. 이 모든 이점들이 중국을 거의 이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건조된 같은 선박보다 30% 저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 회사들이 중국 조선소에 주문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제 내일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미국의 새로운 계획이 정말로 상황을 바꿀지 궁금해요. 중국은 조선업에서 너무 강력해져서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쉽거나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사무실 벽에 걸린 전 세계 조선소를 보여주는 지도를 바라봤어요. 단연코 가장 큰 원들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 원들은 단순한 선박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해양 강대국이 되기 위한 중국의 20년간의 세심한 계획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마침내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었죠.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었죠.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보다 22배에 더 크다니요. 22배라니. 제 펜타곤 친구들이 지난달 이 숫자들을 보여줬었는데 아직도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과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전과 힘에 관한 것이었어요. 만약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엄청난 차이가 승자를 결정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항상 조지타운 대학교 학생들에게 아마추어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전문가는 물류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었어요. 이건 화려한 전투 계획보다 충분한 선박과 물자 이동 방법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지난주 저는 보안에 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저는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이 한 나라의 해군 준비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었습니다. 긴 전쟁에서는 화물선이 군함만큼 중요해져요 라고 설명했었죠. 미국의 약해진 조선 능력은 우리 국가 안보의 큰 구멍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메일을 받았었어요. 그곳의 전문가인 세스 존스가 제가 수년간 말해온 것에 동의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에서 긴 전쟁을 벌인다면 이 격차가 승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몇 시간 동안 제한된 입항료가 전 세계 해군력 균형을 어떻게 바꿀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약 83%, 자동차 운반선의 33%, 유조선의 10%가 이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선박을 건조하도록 엄청난 압력이 생길 거예요. 이 입항료는 단순히 중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저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연구조교에게 말했었죠. 이것은 우리 안보의 필수적인 산업의 40년 쇠퇴를 뒤집으려는 시도예요. 제 화이트보드는 세계 해운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보여주는 차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즉시 혜택을 받을 것 같지만 미국 자체의 조선 능력을 재건하는 데는 최소한 10년이 걸릴 거예요. 일부 기업들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화그룹은 미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었어요. CMA CGM이라는 큰 프랑스 해운 회사는 미국 국기를 단 선박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죠. 이런 변화들은 제가 작년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 상하이의 장난조선소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 시설은 거대했었고
크레인들은 금속 거인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곧 세계 바다를 가로질러 물건을 나를 거대한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 규모는 숨이 막힐 정도예요. 미국은 더 이상 비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숫자들이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중국 조선소는 이제 매년 전 세계 모든 선박의 53%를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선 시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악했었어요. 5년 전 저는 의회에 중국의 해양 전략은 경제적, 전략적 힘을 얻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다 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 요금이 계획대로 작동하면 세계 조선의 전체 지도가 변할 거예요. 기업들은 결정해야 할 거예요. 중국에서 계속 선박을 건조하고 미국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요금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건조를 시작할 것인지. 어느 쪽이든 운송 비용은 올라갈 것이고 이 비용은 결국 선박으로 이동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점은 엄청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산업을 재건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 안보가 강화되며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거예요. 저는 중국의 거대한 조선소 위성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그런 다음 미국의 몇 안 되는 남은 시설 이미지와 비교했었죠. 그 대조는 선명하고 불안했어요. 우리는 한때 선박 건조에서 세계를 이끌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위원회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선박과 요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해가 지면서 저는 내일 청문회를 위해 제 노트를 모으고 준비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세계를 연결하는 바다를 재편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해양 질서가 형성될 때 지켜보고 분석하고 조언하면서 그곳에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 책장에 있는 모형 선박들을 바라보았어요. 세계의 물건을 운반하는 선박들의 축소판이었죠. 바다에서의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었고 아마도 그것과 함께 세계적 영향력의 미래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받은 편지함이 완전히 가득 찼었습니다. 해운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 선박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에 대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마치 전 세계가 갑자기 제가 수년간 연구해왔던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전국 소매업 연맹의 조나단 골드가 저에게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그는 이 새로운 항만 수수료를 스테로이드를 맞은 관세라고 부르며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선박이 우리 항구를 이용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면 그 선박이 운반하는 모든 것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해운회사들은 돈을 잃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제 온라인 회의에서 설명했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미국 항구에 아예 오지 않기로 결정할 거예요. 저는 제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미국 항구 지도를 봤어요. 오클랜드, 찰스턴,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같은 작은 항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였어요. 충분한 선박이 이들을 방문하지 않으면 이 도시들은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항구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제 컴퓨터 모델은 또 다른 걱정스러운 점을 보여줬어요. 많은 해운 회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와 멕시코로 상품을 보내기로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트럭과 기차가 상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항구는 극도로 바빠지는 반면 작은 항구들은 텅 비게 될 거였습니다. 마치 일부 고속도로 출구에는 교통체증이 생기고 다른 출구에는 차가 전혀 없는 것과 같았어요. 더 생각해 볼수록 이 새로운 규칙들이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을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해운 비용이 올라가면 상점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제 계산에 따르면 미국 가정들은 옷, 장난감, 음식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 제 친구 존 맥카운과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요. 존은 해운업계에서 수년간 일했었어요. 그는 흰 머리카락에 항상 파란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는 새로운 정책을 제게 인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했었습니다. 탁슨, 그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한 번의 무역의 망치를 내리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여전히 이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미국의 400억에서 520억 달러 사이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정부는 이 돈을 새로운 미국 조선소를 건설하고 여기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었죠. 이 새로운 규칙으로 인한 고통은 전 세계에서 느껴질 거예요. 저는 어제 전화 통화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이것을 잘 관리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해운 회사들이 똑같이 고통받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H&M과 SM 라인 같은 한국 회사들은 중국에서 만든 선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규칙해서 일부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저는 제 노트를 준비하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요. 가족들은 장난감과 신발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항구 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자리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었어요. 상점 주인들은 더 높은 비용과 판매할 더 적은 제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멀리서 빛나고 있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중요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서류를 정리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해운업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었어요. 사람들이 이 새로운 규칙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서 작은 선박 모형을 집어들었어요. 최초의 컨테이너 선박 중 하나의 복제품이었죠. 이 선박들이 전 세계로 물건을 운반하기 시작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형을 조심스럽게 다시 내려놓고 사무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어요. 저는 증언하는 날 일찍 일어났어요. 아파트 블라인드 사이로 햇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다시 검토했었어요. 커피를 따를 때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청문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세계 해운의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웅장한 위원회 방에 들어가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광택나는 나무 테이블이 밝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 자리에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죠. 카메라들은 제가 앉을 증인석을 향해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그저 배와 수수료에 관한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라고 테이블에 제 폴더를 놓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논쟁의 양쪽에서 제가 알아보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업계 지도자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노조 대표들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몇 년 동안 이런 변화를 추진해 왔었거든요. 정부 관계자들은 질문을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작년 중국 여행으로 흘러갔어요. 상하이의 거대한 장난 조선소 가장자리에 서 있던 기억이 났습니다. 조선소는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로 뻗어 올라가고 절반쯤 만들어진 선박들이 건선거에 놓여 있었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메리델 박사님, 증언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라고 위원회 의장이 발표했고 저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만드는지를 완전히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에요. 제가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가능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얻는 데 집중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잃을 수 없는 전략적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방은 조용했어요. 모든 눈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의 교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비판했던 바로 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를 내려다보며 저는 이 정책이 얼마나 빨리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했어요. 이건 단지 떠돌아다니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행정부는 이것을 긴급한 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행은 이러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따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방을 훑어보며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분야의 무역이 더 통제되고 관리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배를 건조하고 운영하는 글로벌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소비자 비용에 대한 질문으로 끼어들었어요. 저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행정부는 장기적인 안보 이익이 그러한 비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에 저는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갔어요. 한 해운회사 임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 경고해 왔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듣지 않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거의 늦었을 때만 경고가 중요해지기도 해요. 청문회장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정책이 해운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중국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다른 산업들도 비슷한 조치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 분야는 더 큰 경제적 대결에서 첫 번째 전투일 뿐이었어요. 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이것이 일반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해운비는 상점에서 더 비싼 상품을 의미할 거예요. 일부 제품은 찾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죠. 미국 전역의 마을에 있는 작은 항구들은 교통량을 잃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미국 조선소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도 있었죠. 철강 생산, 부품 제조, 그리고 실제 선박 건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산업 기반을 잃은 마을들이 새로운 기회를 볼 수도 있었어요. 세계 해양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위원회에 말했습니다. 누가 배를 만들고 누가 운영하며 어떤 경로를 택할지 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전체 세계 경제를 통해 파문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증언 후 기자들이 복도에서 저를 둘러쌌어요. 카메라 조명이 저를 눈멀게 했고 마이크가 제 얼굴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제한된 수수료는 미묘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것들은 배가 건조되는 방식과 장소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할지는 해운회사, 조선소,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화물선들이 물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중 어떤 배들이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곧 미국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에 직면할 배가 얼마나 될지 궁금했어요. 제 전화는 업계 연락처, 옛 학생들, 그리고 제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전화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어떨까요? 해운회사들은 그들의 주문을 바꿀까요? 미국 조선소들이 수십 년의 쇠퇴 후에 정말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바다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밤이 내리자 저는 뉴스를 켜서 제 증언 클립이 방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드라인은 제안된 정책을 혁명적이고 파괴적이라고 불렀어요. 둘 다 정확해 보였습니다. 20년,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20년 동안 저는 조선업에서 중국의 부상을 추적해 왔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가죽 노트를 꺼내서 몇 년 동안의 메모를 넘겨봤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2002년의 제 기록과 주룽지 총리의 인용문. 중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비웃었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위원회가 정책을 진행하기로 투표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해양 세계가 영원히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해운 회사들은 이미 함대 계획 검토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고 있었죠. 미국 조선소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잠재적 신규 주문에 관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저는 새 지도를 벽에 핀으로 고정했어요. 제 오래된 해운 노선 지도와 달리 이것은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의 해운 노선과 허브는 오늘과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이었어요. 저는 이 변화의 모든 단계를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 노트북 페이지 상단에 날짜를 적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해양 질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변화의 파도는 전 세계 모든 해안에 도달할 것이었어요. 멀리서 빛나는 국회의사당 돔을 내 사무실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중국의 해양 지배에 대해 수년간 경고한 후에 제 말이 마침내 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극적인 대응이 너무 늦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무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촉발할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글로벌 해양 풍경이 곧 변화할 것이고 저는 계속해서 이 역사적인 변화의 모든 순간을 추적하고 설명할 것이었어요. 결국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택시오르 발라단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전 세계의 군사 전략과 핵무기 정책을 연구했었어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월 18일에 40대의 새로운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이것이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제트기가 아니었어요. 음속보다 빠르게 날아가는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특별한 SNS 모델이었죠. 저는 국제전략연구소의 제 친구들에게 프랑스가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은 미국이 유럽 보호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었어요. 이 발표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프랑스는 2011년에 이 관행을 중단한 후 다시 항공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현재 프랑스는 2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중 대부분은 잠수함에 있지만 일부는 항공기가 운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의 이러한 변화는 유럽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힘을 가진 국가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믿었었습니다. 이 생각은 냉전 이후 프랑스가 군사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최근 사건들은 이 생각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점령하면서 전쟁을 유럽 가까이로 가져왔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현재 발트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미국 우선 정책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누가 그들을 보호할지 걱정하게 만들었었어요. 저는 프랑스의 290개 핵무기가 이 무기들의 수에서 중국 바로 뒤에 위치한다는 것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감축했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핵 능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요 군사 강국입니다. 프랑스 국방 문서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프랑스의 변경된 핵무기 정책이 올해 비용을 60억 유로로 높일 것이에요 라는 내용을 여러 번 발견했었어요. 이는 이전에 매년 40억 유로에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었어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규 육군, 해군, 공군은 많은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한국은 2,50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단 22대만 가지고 있어요. 라고 저는 최근 보고서에 썼었어요. 이 큰 차이는 다른 지상군에도 확장됩니다. 한국은 3,100대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108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4,863대의 견인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군력을 비교할 때 차이는 더 작지만 한국은 여전히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하고 있어요. 양국의 해군 기지를 방문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 200척의 해군 함정을 프랑스가 128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항공모함 1척과 헬기 항모 3척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공군력을 비교할 때 저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었습니다. 한국은 91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는 91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더 많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고서에서 자주 말했듯이 진정한 이점은 핵무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에서 온답니다. 두 나라 모두 역사적으로 영토를 잃은 적이 있어서 강한 군대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프랑스의 핵무기는 그들의 안보 상황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연구는 항상 한 국가가 재래식 군사력에서 잠재적 적국과 맞설 수 없을 때 핵무기가 균형을 맞추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었어요. 저는 핵무기의 힘을 가까이서 봤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의 전략사령부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핵 전략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얻었어요. 프랑스 핵무기의 힘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나의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6개의 핵탄두를 운반하며 단 하나의 탄두만으로도 파리 크기의 도시를 파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국방 관계자들에게 M51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이론적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배에 더 강력해요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최소 20배 더 강력했어요. 이 무기들은 최대 10,000km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마하 20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죠. 3월 19일에 저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북동부의 공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이 기지가 15억 유로를 들여 현대화하여 프랑스 핵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첨단 시설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2035년까지 이 기지는 핵미사일과 제가 앞서 언급한 40대의 새로운 라팔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2,000명의 군인들을 수용하게 될 거예요. 프랑스와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현장 조사 중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숫자들이 진짜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울 근처 한국 전차 기지에 서 있을 때 전투 전차들이 줄지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확히 2,500대였습니다. 몇 달 전 프랑스 기갑시설을 방문했을 때
단 20이 대전차만 세웠던 것을 떠올렸어요. 이게 맞나? 저는 혼잣말을 하며 제 노트를 다시 확인했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은 전체만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포병기지를 걷는 것도 똑같이 놀라웠습니다. 자주포 3001대 이상이 줄지어 정렬되어 있었어요. 프랑스는 단 108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견인포에 관해서는 차이가 더 놀라웠어요. 한국은 4,863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0대였어요. 이런 발견들은 제가 군사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지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었어요. 해군 비교는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해군 시설 견학 중 저는 한국의 함정 약 200척과 프랑스의 128척을 세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프랑스는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항공모함 갑판에 서서 그 거대한 배가 제 발 밑에 있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해요. 한국은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헬기 항모 3척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단순히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두 나라 간의 공군력을 비교하는 데 몇 주를 보냈었습니다. 총 숫자는 놀랍게도 가까웠어요. 한국은 916대의 항공기, 프랑스는 912대였습니다. 프랑스는 전투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요. 두 나라의 경납고를 걸으면서 항공기 유형과 그 능력의 차이점을 기록했었어요. 제 마음에 정말 남았던 것은 작년 여름 프랑스 국방 관계자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핵무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재래식 군사력이 잠재적 적국과 맞서기 어려울 때 핵 억제력이 큰 균형자가 됩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역사 속에서 영토 상실을 경험했어요. 이런 아픈 기억들이 두 나라 모두 강한 군사력을 구축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한국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전차, 포병, 병사들의 군대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프랑스는 핵무기, 핵잠수함, 항공모함에 크게 투자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군사 역사를 연구했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상황에 맞게 군사 전략을 조정합니다. 한국은 육지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프랑스의 주요 관심사는 다르며 잠재적 위협은 더 멀리 있고 전략적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지도를 볼 때 지리는 이러한 다른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된 지상군이 필요해요. 프랑스는 더 먼 거리로 힘을 투사하고 훨씬 더 큰 적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숫자는 한 이야기를 말해주지만 이러한 군사시설을 걸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국군은 오늘 밤 싸울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어요. 프랑스군은 전략적 영향력과 핵 억제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두 군사 강국을 비교하는 모든 연구 끝에 저는 군사력이 단순히 무기를 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군사적 능력을 전략적 필요에 맞추는 것입니다. 프랑스에게 핵무기는 수천 대의 전차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안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에게 그 수천 대의 전차는 작은 핵무기고가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안보를 제공해요. 이러한 군사력을 분석하며 보내는 메일이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내리는 선택은 단지 군사적 사고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 지리적 현실, 역사적 경험도 반영합니다. 작년에 저는 프랑스의 전략지휘센터를 걸어서 둘러봤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프랑스가 핵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별한 시각을 얻었었죠. 프랑스의 핵무기고를 가까이서 보면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강력했어요. 저는 하나의 탄도미사일이 6개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어요. 이 중 하나의 탄두만으로도 파리만큼 큰 도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국방 관계자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M51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이론상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배에 더 강력해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더 강력해요. 최소 20배 이상이죠. 이 미사일들은 최대 10,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대기권으로 돌아올 때는 마하 20, 즉 음속의 20배로 움직입니다. 그건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였어요. 3월 19일 저는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북동부의 공군 기지를 방문했었어요. 그는 이 기지가 프랑스의 핵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곳을 더 좋고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해 15억 유로를 지출할 예정이었죠. 2035년까지 이 기지에는 핵 미사일 사용법을 아는 2,000명의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40대의 새로운 라팔 전투기, 가장 최신 종류도 배치될 거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핵무기를 연구해 왔었어요. 1990년대 초에 프랑스는 약 5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와 미국은 그 수를 300개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제한이 해제되었어요. 이것은 프랑스가 곧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국방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 저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한 관계자는 비밀리에 프랑스의 재무장 전략은 예상외로 강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일반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더 찬성한다는 뜻이죠. 그린피스와 같이 예전에 핵실험에 항의했던 단체들조차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프랑스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랑스를 군사력보다는 평화, 인권, 문화를 주로 신경 쓰는 나라로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많은 시간을 지도를 보고 이 무기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며 보냈었어요. 프랑스 군사 계획자들은 잠수함을 어디에 배치할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잠수함은 숨어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어떤 목표든 도달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은 복잡한 체스게임 같지만 훨씬 더 큰 위험이 걸려 있었죠. 군사기지를 방문할 때 저는 항상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핵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번 발사 훈련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완벽한 정확도로 움직였고 각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힘 뒤에는 엄청난 책임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프랑스의 핵 프로그램은 많은 돈이 들어요. 올해는 60억 유로로 이전에 40억 유로에서 증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비용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었어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험 정책을 갖는 것과 같아요. 저는 군사력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나라를 방문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핵무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고 만들고 유지하기 복잡해요. 이것은 프랑스를 이 기술을 가진 특별한 국가 그룹에 속하게 합니다. 때로 밤에 저는 이 무기들에 대해 배운 것들을 생각해요. 그 힘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6개의 미사일을 운반하는 하나의 잠수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투하된 모든 폭탄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누가 그것들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어떤 지도자도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공격받을 경우 핵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다녀요. 군사의식 중에 그의 얼굴을 볼 때 저는 그가 이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지 궁금했었죠.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행동은 많은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은 예전에 유럽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많은 유럽인들이 그 도움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프랑스가 자국의 핵무기에 더 집중하는 이유였어요.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한 보고서에서 저는 힘을 가진 국가들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었죠. 이것이 프랑스가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이 무기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감히 프랑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지 저에게 물어봅니다. 30년 동안 이것을 연구한 후 저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이 무기들은 무섭지만 또한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전쟁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프랑스의 더 강력한 핵 프로그램이 유럽과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고 저는 우리가 핵무기가 다시 한번 국가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에서 매우 중요해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시험장 한가운데 서서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가 거친 지형을 가로질러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햇빛이 제 얼굴을 내리쬐는 동안 스톱워치를 확인했었죠. 전차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포장도로에서 시속 55km였습니다. 꽤 괜찮았어요. 저는 클립보드에 메모하면서 볼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몇 달 동안 프랑스 르클레르 에게라랄루와 한국의 K2 전차를 모두 시험했었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리고 왜 그런지 알고 싶었습니다. 전차를 볼 때는 3가지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얼마나 잘 보호되는지, 그리고 고장났을 때 얼마나 쉽게 수리할 수 있는지요. 르클레르는 꽤 빠른 편이에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70이 킬로미터까지 달릴 수 있었어요. 그건 일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속도만큼 빠른 거예요. 험한 지형에서도 여전히 시속 55km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K2는 조금 더 느려요. 도로에서 시속 70km, 비포장도로에서 시속 50km였습니다. 르클레르가 더 빠른 건 더 가볍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험을 도와주던 제 조수에게 설명했었어요. 프랑스 전차는 60톤 미만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비슷한 전차들은 65톤이 넘었습니다. 그건 약 40대의 자동차 무게와 43대의 자동차 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더 가벼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엔진 테스트 중에 르클레르의 큰 문제를 발견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엔진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르클레르의 주요 약점은 엔진이에요. 이 전차는 ASCM V8 16.47리터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독일이나 영국 전차들이 더 큰 10기통이나 12기통 엔진에서 얻는 힘의 약 1분의 10 정도밖에 내지 못했어요. 프랑스인들은 하이퍼바라는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죠. 엔진에 추가 동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슈퍼차저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항상 잘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산에서 추운 날씨 테스트를 하는 동안 5대의 르클레르 전차 중 3대가 엔진 문제를 겪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또 다른 문제는 르클레르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였어요. 엔진이 전차 안에 너무 꽉 들어차 있어서 정비공들은 고장난 부품에 접근하기 위해 특수도구와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차 승무원들 사이에서 후방 경계 심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요. 저는 우리 시험을 지켜보는 군 장교들에게 말했었죠. 그들은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장나면 수리가 어려울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르클레르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전차 밑으로 기어들어갔을 때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었습니다. 이 전차는 유체가 채워진 실린더 시스템인 유공합 서스펜션을 사용해요. 이 시스템은 거친 지형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테스트에서는 이 실린더들이 때때로 갈라지고 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이 많은 국가들이 르클레르 대신 독일의 러파르트 이 전차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서스펜션 문제는 추운 기후의 국가들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었어요. 한국의 K2 전차는 이 부분에서 더 잘 작동했었어요. K2도 유공합 서스펜션을 사용하지만 다릅니다. 반능동형 시스템으로 전차의 무게를 더 잘 분산시키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었죠. K2는 세계의 다른 어떤 전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적 트랙 장력 조절기였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저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전차는 주행하는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트랙을 조이거나 느슨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운전한 후에도 K2의 승무원들은 다른 전차의 승무원들보다 덜 피곤해 보였었죠. 보호는 이 전차들이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었어요. 제가 장갑 두께를 측정하고 다양한 무기로 시험했을 때 K2는 800mm의 강철에 해당하는 타격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르클레르의 보호는 그보다 적어서 600에서 700mm 사이였어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단지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제 학생들에게 말했었죠. 전장에 효율적으로 도착하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작전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쉽게 고장나거나 손상되는 전차는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어도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해가 시험장에 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전차들이 경납고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엔진 소리가 제 가슴에서도 느껴질 만큼 깊은 울림으로 공기를 가득 채웠었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들은 공학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금속 거인들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좋게 만드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것은 단지 숫자와 사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품이 실제 조건에서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차의 딜레마는 간단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전차는 빠르고 잘 보호되며 유지보수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전차 설계자들은 항상 타협을 해야 했었죠. 장갑으로 너무 무겁게 만들면 느려지고 엔진을 너무 강력하게 만들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너무 꽉 채우면 수리가 악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런 타협을 다르게 했었어요. 프랑스는 르클레르로 속도와 화력을 선택하면서 보호와 유지 보수에서 약간의 약점을 받아들였었죠. 한국은 K2로 보호와 신뢰성을 우선시했어요. 그것이 약간 더 느린 전차를 의미하더라도요. 시험 장비를 정리하고 시험장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러한 선택들이 각 국가의 군사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전차는 우리가 예상하는 전투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제 발견을 정리해서 전 세계 군사 지도자들에게 보낼 예정이었어요. 제 작업은 그들이 어떤 전차를 구매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30년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어요. 이 기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군인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심지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세계 각국의 군대를 연구하는 데 보냈었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무기를 살펴보고 군인들과 이야기하고 국가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 지켜봤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국가들이 군대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었죠. 오늘날
한국과 프랑스를 볼 때 저는 두 가지 매우 다른 길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같은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K2 탱크를 더 좋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강력한 새 엔진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무정의로 탱크들이 서로 통신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있었죠. 심지어 탱크가 파괴되기 더 어렵도록 장갑을 더 강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가능한 한 최고의 일반 무기를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의 돈과 노력을 핵무기에 쏟고 있었죠. 한국처럼 수천 대의 탱크를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프랑스는 핵미사일과 폭탄이 현대적이고 사용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일반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차렸어요. 라고 저는 중요한 회의를 지켜본 후 지난주 제 연구팀에게 말했었어요. 유럽의 또 다른 국가인 폴란드는 최근 한국에서 많은 수의 K2 탱크를 주문했었습니다. 이는 때때로 유럽 국가들도 일반 전투를 위해 한국 기술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프랑스는 한국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평범한 무기가 아니었죠. 이것들은 너무 강력해서 단지 그것들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드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 모두 그들의 다른 상황에 기반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한국은 바로 옆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많은 군인과 탱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지상군이 필요했었죠. 프랑스는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러시아는 프랑스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탱크, 비행기, 군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만큼 큰 군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이는 불가능했죠. 프랑스는 핵무기를 주요 보호수단으로 삼았었어요.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군사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많은 나라를 여행했었습니다. 제 강연에서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었어요.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반 무기가 필요하거나 적을 두렵게 할 만큼 충분히 잘 작동하는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핵무기에 더 많이 투자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은 중간 규모의 국가들도 올바른 핵 전략이 있다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과 같은 더 큰 동맹국에 완전히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면 지역 강국들이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처럼 일반 무기에 집중하는 곳도 있고 프랑스처럼 핵무기에 집중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상황에 맞는 단일 접근법은 없었죠. 지난달 저는 곧 핵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를 갖게 될 프랑스의 공군기지를 방문했었어요. 그곳의 지휘관은 제게 인상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죠. 이것이 핵무기가 하는 일의 핵심이었어요. 그것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바람이었죠. 냉전이 끝난 후 1990년대에 제 경력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무기가 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고 있었고 초점은 일반 전쟁과 테러와의 싸움에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 유럽 방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핵무기는 세계 정치에서 다시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보호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핵무기가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지난 가을 파리를 방문했을 때 저는 일반 프랑스 시민들과 그들 나라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놀라웠던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적이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했었죠.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유럽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태도가 극적으로 변했었어요.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에펠탑 근처의 카페에서 한 은퇴한 교사가 제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핵무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잘 잠들 수 있어요. 프랑스 국방장관은 센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저에게 그들의 새로운 전략을 설명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말했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평화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저는 주기를 인식할 만큼 군사 역사를 충분히 오래 연구했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의 끝, 큰 나라들 사이의 주요 전쟁이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냉전 이후 시기와 핵무기가 다시 한번 국가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게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현실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제 사무실에 있는 세계 군사력을 보여주는 지도를 볼 때 저는 색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10년 전 프랑스의 군사력은 국방에 돈을 덜 쓰면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에너지와 목적이 있었죠. 그들은 공군 기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한국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무기 제조국 중 하나가 되었었죠.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산 탱크, 포병, 선박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가 경력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우리가 프랑스와 한국 같은 지역 강국들이 더 큰 역할을 할 다양한 권력 중심을 가진 세계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국가들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신을 방어해야 할 수도 있는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수천 시간의 연구, 군사기지에 대한 수백 번의 방문, 그리고 국방 관계자들과의 수많은 인터뷰 후 제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국가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할 더 큰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핵무기에 집중하기로 한 프랑스의 선택과 세계적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은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단지 두 가지 예일 뿐이었죠. 유럽 방위 변화에 관한 최신 책을 마무리하면서 군사 보고서와 연구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에 둘러싸인 책상에 앉아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세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평화에 대한 편안한 가정은 더 이상 그렇게 확실해 보이지 않았었죠. 프랑스에게 그들의 핵 부활은 분쟁을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장군이 제게 말했듯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전 세계 군사 전략을 30년 동안 분석한 후 얻은 지혜였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은 나라들은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